우리나라에는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징여세라는 항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보유당 종합소득세 처분하지가 않고, 자, 투자운용에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요. 처분할 때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공짜로 증여를 주는 방법 두 가지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양도나 상속 증여.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금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료가 칸이 안 맞아요. PC가 안 맞다고 양해 좀 해주세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굉장히 모호하죠? 이런 거예요. 9살, 10살짜리가 미국에 집을 사면 누가 보더라도 자기 돈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나머지 증여세 과세 대상은 그냥 배우자 6억 원, 직계비 준서 5천만 원 이렇게 공제해주는 범위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실제 살 때 국세청에 내가 별도로 신고할 게 있느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고객님들은 외환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제가 했던 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 부동산을 샀어요. 베트남에다가, 하노이에다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신고하느냐? 양국에 각각 신고하면 앞에서 나온 축구 선수처럼 나도 이주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외에다가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한 취득자가 해외 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 그냥 세금이 소득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할 또 세금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합병 원칙 언제죠?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앞에서 제가 샘플 보여드렸어요.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국내 거주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세법상 거주자. 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서 누군가에 임대했어요. 그 집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지급 세법, 베트남 세법, 거기에서 따라 발생한 거기에서 소득세를 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임대소득을 갖다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갈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그걸 잘 가볼까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중간하게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아까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명세서입니다. 네, 두 번째. 한 번 더. 넘어볼까요? 계속 넘어볼까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요겁니다, 요거. 아까 그냥 제가 넘어갔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려,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실 때, 자, 취득한 나라와 언제 내가 집 샀느냐, 면적,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 산지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무서 직원은 이거 확인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낸 것만 믿어요. 공동 취득일 때는 부부가 들어가겠죠. 중요한 거는 투자 운용 명세예요. 그렇죠? 내가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성실 납부하시고 정직한 납세자라면 여러분들은 다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작성 안 하면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법은 자진 납세를 기초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를 잔뜩 주셨는데 그래서 공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아직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요거 명세서는 전단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블록체인 같은 막 그런 신기술이 발달되면 뭔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오겠죠. 네,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나는 102호에다가 말레이시아 사는 미스터 하스안에게 난 매월 200불씩 세를 받고 있다. 내시 문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납세당 납세 의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와 관련해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가 신고하고 내가 돈을 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다가 또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베트남에서도 세금을 떼고 똑같이 한국에서 세금을 떼면 이중과세 아니야. 이거 세법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거 굉장히 많이 일반 납세 의무자들의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 해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판날부터 두 달 이내에 여러분들 우리 세무서에다 인정신고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잇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를 조금 그냥 쉽게 그림으로만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렇죠? 팔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거기서는 양도세를 10%를 띄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똑같이 국내로 들어와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우리나라에는 저보고 20%를 내래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는 20 빼기 20 한 10%만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요. 반대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팔았더니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를 떴습니다. 또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양도세 해외금을 계산했더니만 10%밖에 안 돼. 결국에 말레이시아 쪽이 10% 더 많게 되죠. 이럴 때는 해외에서 더 많이 낼 때는 우리나라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중 납세는 과세가 아니고요. 양국의 차이만 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에 그죠? 그 갭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는데 아직까지 베트남은 판 금액에 대해서 2%를 받아요. 맞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에서 양도세를 한국에 낸 사례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그죠? 아직은 없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에서 낸 2%하고요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적용했을 때 아마 그 차이를 아마 한국에 내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만약에 베트남 쪽이 더 높다 그러면 한국에 낼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법상입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내 명의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현지 명의로 집을 사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해외에다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거주자 해외 부동산 취득인데 이건 해외 직접 투자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을 통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법인을 만들고요. 자기 자본 한국에서 보낸 돈이고요. 타인 자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면 개인이 대출을 안 해줘요. 미국이나 일본 절대로.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LLC 유한 책임회사 이런 형태로 미국이나 일본 집을 사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4명이를 산다. 그러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되고요. 해외에 있는 현지 명의로 집을 사게 된다. 그러면 내 직접 투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딱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실제로 살 집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투자할 때 요 방법을 쓰시고, 미국하고 일본에 금액 좀 센 거, 큰 거 하실 때는 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과 해외 부동산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환율이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달러가 약세일 때 1,200원 이하, 그때 자산을 사서 달러가 비쌀 때 팔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입니다. 절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하고 그거 좀 뽑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1,200원대라는 게 머리에 완전히 박혀가지고요. 2달 전쯤에 1,200원대 나올 때 난리가 났어요. 환율이 1,300원 가네, 1,400원 가네, IMF가 오네만. 날짜를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1,200원대가 초반 일수예요. 그런데 2010년에 뭐 40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그런 기사에 너무 놀라지 마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이 2,100, 2,200대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정리식 투자 나설 때, 주식 투자 나설 때, 이런 기사가 엄청 나갔다. 자, 그러다가 2달 전에 환율이 1,200원대 되잖아요. 그럼 또 뭐 어떤 기사가 나가냐? 개인들의 외화예금이 사상 최대, 또 이렇게 나가요. 요즘에 그런 기사 나오나요? 저 은행에 근무한 지가 지금 18년 됐어요. 자, 2001년, 2000년 계속 보면 정말 웃겨요. 그래서 창구에서 일할 때도 한강 1,200원이 넘으면 그때 달러 예금을 하면 그렇게 해도 못해요. 달러 사신다고. 제발 좀 기다리세요. 제발 기다리세요. 근데 물론 갑자기 미국에다가 집을